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우정입니다. 사실 이런 모임이 있으면 처음에 어느 분을 위시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대단한 분이라서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세상은 요새 거버넌스 세상인데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어떻게 우연히 갑자기 그것도 며칠 전에 대타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대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연하게 됐는데 이게 대타가 나와가지고 삼진을 당할지 펀드만 치고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온 여정을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엔젤 6 플러스 이 스타팅의 컨설팅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또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엔젤 6 플러스라는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6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6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LG그룹을 2019년 3월 달에 퇴임한 사장단들입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LG화학의 CEO를 하셨고 LG그룹의 부회장님을 하신 박진수 대표님, 그 다음에 LG전자의 가전을 중동, 인도, 중국에서 총괄하셨던 신범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에서 지금 LG전자 하면 이제 요새 전장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로서 자동차 미래를 갖다 밑거름을 맡은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의 CTO를 15년 했고 연구소에 22년 동안 기술 경영을 한 유진영 사장님 CTO였죠. 그 다음에 LG그룹의 그 광고하는 회사 G2R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G2R에서 광고했던 것 중에 가장 긴 인상이 남는 건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을 광고했던 회사 G2R 사장님을 하신 김종립 사장님, 그 다음에 지금의 LG이노텍, 그 전에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맡았던 박종석 사장님 6명이서 뜻을 모아가지고 엔젤 6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그 기치는 이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면서 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요새 세상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배전반이라고 그래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근데 우리 LG그룹에 보시더라도 LG그룹의 배터리의 산 역사가 누구일까요? LG그룹의 배터리는 이 박진수 회장님하고 유진영 사장님을, 박진수 부회장님과 유진영 사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산업이 지금 막 잘 된다 그러면 분명한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박진수 부회장님과 유진영 사장님이 배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LG그룹의 자동차 하면 사실은 자동차를 해야 된다고, 자동차 부품을 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설득하고 만들고 수주를 40조까지 하고 나온 장본인은 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앞으로 LG전자는 이쪽이 먹여 살린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이노텍이 막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전에 누가 해놓은 게 있는 겁니다. 박종석 사장님이 모바일을 하시다가 이노텍 가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의 가전이 인도 가보시면, 중동 가보시면, 중국 가보시면 LG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밑그림을 했던 신문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대 교체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나왔어요, LG에서. 저는 LG에서 사장으로 하다가 탁 나와보니까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로 원 해가지고 확 죽을 수가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아날로그식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만 해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 유명 회사의 CEO, CTO, 자동차 회사 사람은 저는 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네트워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가면서 제로로 된다. 이건 아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부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차제에 공교롭게도 이 6명들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플러스 자로 붙은 이유는 이 밑에 저희 부하 직원들 중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 하다가 나온 분들 중에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저 하면 인간 이우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동차 얘기를 조금 비친 다음에 엔젤6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공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미시간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했는데 산업공학을 한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지금 많이 상호가 잘 나가죠. 아주 우리 카카오 대표도 산업공학 나왔고 KT의 구현모 사장인가 회장도 산업공학과 나왔고 그다음에 LG의 검영수 부회장, 권봉석 부회장 이런 분들도 다 산업공학을 나와서 산업공학 아주 전성시대인데 저는 산업공학 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하드하게 기계공학, 전자공학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상당히 엔지니어링 기질이 강한 산업공학도입니다. 제 경력에서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이 많은데 저는 22년 대우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을 LG그룹에 있었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회장님 측근에서 기술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이 하야하기 전날까지도 펜트하우스 힐튼 호텔에서 밤 11시에 매일 보고하던 사람이고 구본무 회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항상 논의하던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 중에 6년을 LG CNS에 있었습니다. LG CNS에 있었는데 평생을 자동차 산업을 했는데 LG CNS 소프트웨어 회사의 부사장으로 6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한 이런 자동차 전문가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쌍용자동차도 대우자동차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차종이 9개 차종입니다. 마티즈,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레조, 무쏘, 코란도, 체어맨.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온 차종 조금 중대형증 P1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개 차종의 모든 부품을, 모든 차량 개발을 총괄하던 상무이사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3만 개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품이건 이름을 대시면 저하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정도로 갑인 자동차 회사에서 22년 근무하고 을인 LG전자에서 18년 근무한 다음에 지금 나와서 아모텍이라는 회사의 고문견 부회장 병인 회사에 있습니다. 가물병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산업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저를 지금 있기까지 만들어줬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쉿 레간자입니다. 대우자동차 때 레간자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님이 스트롱 프로그램 매니저 해가지고 알파서 오메가까지를 전부 책임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임원 제도로 했는데 저 레간자를 제가 맡아가지고 상품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광고 쉿 레간자까지를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이게 아주 대성공하면서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야 그러면 네가 차를 다 맡아서 해봐라 해가지고 마티즈부터 체어맨까지를 다 맡아서 했는데 제가 맡았던 기술자로서 대우자동차에 있었는데 대우그룹이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 동기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30대에서 임원이 돼서 이 서울공대 나온 사람 중에서 제가 최연소 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 배 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탄 배가 침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우자동차에 있는데 산업은행이 들어오더니 대우 사람들 쫙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법정이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만 저희가 R&D를 하던 사람이니까
나와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떻게 LG로 갔는데 LG로 가게 되니까 사실은 대우자동차 엔지니어, 삼성자동차 엔지니어, 기아자동차 엔지니어, 쌍용자동차 엔지니어가 동시에 IMF 때문에 일거에 몰락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제 주위에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걸 아주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LG그룹으로 옮겨갔더니 300명의 엔지니어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LG그룹이라는 엄브렐라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이 300명의 엔지니어가 저희 쪽에 모여가지고 제가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산업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한테 엔진만 주시면 자동차를 설계해 드립니다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서 1,000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1,000억을 한다는 것은 하드웨어 산업으로 하면 한 1조 정도 하는 거와 징배 없습니다. 1,000억을 했고 한 15%, 20% 이익을 남겼는데 그 VENS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도요타 자동차를 턴키로 설계도 해줬습니다. 그의 다이하츠 자동차의 이런 조그만 차종입니다. 그 차종을 저희가 영업도 안 했는데 천하의 도요타가 찾아와서 저희한테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일본에 가보시면 저 조그만 다이하츠 차종에 많은 차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말레이시아에 가보시면 프로톤이라는 회사, 중국의 강해기차, 인도의 타타, 러시아의 가즈, 이런 회사들을 차를 많이 설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의 구본 매장님한테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LG그룹의 배터리나 모터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전기차로 진격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모범을 보인 다음에 세운 사업이 LG그룹의 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에 가서는 저 볼트라는 전기차를 직접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GM이 일거에 변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였으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자동차, 미래 자동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용어를 정의할 때 이 다임러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닥터 채체가 얘기한 케이스라는 말로 많이 요약이 됩니다. 이 케이스를 하면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에서 미래의 자동차, 지금 벌써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자동차지만 자동차는 모두 연결될 거야. 이제 저절로 가, 로봇같이. 그 다음에 자동차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야. 이제 전기자동차 세대가 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 실무에서 저는 경영 스타일이 이렇게 딱 회의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 하고 딱 회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현장 경영을 해서 제 경영을 아주 잘 나타내는 지표가, 제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400만 마일리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 아주 마당발입니다. 소위 저 신문에서도 마당발 이우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케이스 가지고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자동차도 이제 핸드폰 같이 매우 사용하기가 편리한 시대가 온다 해서 KCS로 요약하면서 이런 쪽의 강연이라든지 자문이나 고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 뭔가 남는 게 이게 좀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새 세상은 AI 세상이에요. 챗GPT라는 거 써보신 분 많죠? 챗GPT 저도 써보니까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어느 회사의 시총이 얼마나 돼? 하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21년까지만 가지고 있지 않아서 21년까지는 그 회사가 시총이 얼마였는데 22년이나 지금 자료를 원하시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매우 이 챗GPT 세상이 왔는데, AI 세상이 왔는데, AI 세상이 오면 자동차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동차에는 AI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자율주행. 자율주행하면 많이 어렵게들 생각합니다. 자율주행하면 레벨이 5개가 있는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레벨 체려하면 자율주행 없는 거고, 레벨 1이 되면 발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레벨 2가 되면 손이 없어도 되는 거고, 레벨 3 되면 눈이 없어도 되는 거고, 레벨 4가 되면 마인드가 없어도 되는 거고, 레벨 5가 되면 드라이버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벨 1은 많이 경험하세요. 크루즈 컨트롤 하면 다리가 없어도 되죠? 그게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손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새 많이 이렇게 핸들 놔도 이렇게 저절로 가는 경우가 많죠. 요새 고급차는 레벨 3, 눈을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 개발하면서 이 자동차 드라이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눈을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 자율자동차 개발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동차는 현재의 기술 수준은 레벨 2.5입니다. 손을 없애는 건 할 수 있어요. 눈은 잘 못 없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특히 세계 최초로 혼다가 레벨 3를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레벨 3 개발했어요. 근데 레벨 3 차량을 혹시 사시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아우디의 A8이라는 차가 레벨 3를 내놨다가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회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레임이 들어와서. 혼다의 레벨 3 차를 사시면 매뉴얼을 읽다 보면 알타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도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한테 책임을 넘기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온갖 라이어빌리티 이슈를 다 피해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레벨 3이지만 사실은 레벨 2.5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LG전자에서 다임러 자동차의 카메라 베이스드 인공지능을 제가 수주했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이 개발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에 어떻게 개발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한 게 저기 조그맣게 젠2라고 쓴 겁니다. 3.1 메가픽셀에 해당되는 프론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겁니다. 잘 개발해가지고 2021년에 오토센스 온라인이라서 하드웨어 개발 전 세계 최고의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르세이데스 벤츠와 함께 비전 어워드 부분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작입니다. 아주 성공작입니다. 매우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자, 개발하는 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자율주행 잘못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넘어져 있는 트레일러를 와서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자, 즉사하셨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막 막고 있었죠? 저 위에 사진에 누가 걸어오고 있죠? 저 사람이 막 막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들이받습니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장착하고 이 사람은 두루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반대 방향에서 또 볼까요? 저렇게 차가 옵니다. 저기 사람이 막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이받습니다. 이 자율주행을 제일 잘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사고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이 몇 년 전 얘기고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자율주행 현재의 현 주소를 일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자동차 개발할 때 자율주행차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지 몰라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이렇게 박스가 막 보여요. 뭐 전시회 가면 저렇게 막 보입니다. 저 왜 저런가? 이게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자,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자율주행차 개발하려고 그러면 제 직원을 전 60개국에다 쫙 보낸 다음에 주간에 80%, 야간에 15%, 석양이나 세번의 5%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쫙 찍도록 합니다. 그냥 고속도로 50%, 국도 25%, 도심 25%. 맑은 날 80%, 비 오는 날 15%, 눈 오는 날 3%, 안개 낀 날 2%. 해상 총 50만 킬로를 2년 동안의 비디오를 쫙 찍어옵니다. 안 믿겠지만 이 비디오를 프레임별로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남아공에 아주 싼 인건비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전부 이렇게 박스를 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영상을 프레임별로 해서 다 여자들이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 박스를 친 데이터를 10 페타바이트입니다. 여러분 뭐 기가, 테라 이런 거 들어봤어도 페타바이트라는 데이터 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속도에 이렇게 차가 갈 때 이런 날씨에 이런 박스는 SUV다. 이건 트럭이다. 이건 개다. 이건 소다. 이건 사이클이다. 하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비하인드에는 어마어마한 하드워크, 더티워크가 있습니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납품한 게 우리 메르세이데스 벤츠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같은 LG전자가 이렇게 개발하고 나면 저 OEM이라고 쓴 메르세이데스 벤츠가 각 차종별로 또 100대를 만들어서 100만 킬로를 뛰면서 검증을 합니다. 아니 이게 딱 하다 보니까 저게 개인 줄 알았는데 개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이런 걸 다 밝혀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하면 뭐 컴퓨터가 저절로 포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꼭 이런 거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려고 막 합니다. 가는 것과 동시에 그거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물론이고 그거의 반도체 설계를 팹리스 반도체 디자인을 자기가 직접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입니다. 테슬라 그러면 이야 테슬라 저 일론 머스크 좀 약간 좀 이상하고 전기차 회사인데 전기차만 만드는데 저게 왜 이렇게 회자가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테슬라의 비하인드의 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깊이가 깊습니다. 심지어는 다임러 벤츠도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테슬라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생각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슬라가 팔리는 차량은 여러분 그 카메라에서 찍히는 정보가 오버 디 에어, 무선으로 해서 본사에 다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자산입니다. 무서운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볼까요? 이스라엘에 불과 교수 한 명이 20명 내지 30명이 연구원을 데리고 이 카메라 가지고 저렇게 자율주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20명 내지 30명 되는 이스라엘의 조그만 회사 모비라이라는 회사를 2017년에 15 빌리언 US 달러로 인텔이 인수했습니다. 그럼 한 16조에 뭐 20명밖에 안 되는 회사를 16조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인텔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인텔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모비라이가 지금 미국에서 시총이 48조입니다. 카메라 하나 가지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만 보면 시총이 얼마일까요? 36조입니다. 현대차 크기보다도 이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회사가 시총이 더 큽니다. 48조. 여러분 세상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못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율주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벨 2.5밖에 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마치 챗GPT 같이. 제가 개발해 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율주행차 개발하면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차, 로봇택시라는 개념이 있어. 맞아. 내가 딱 회사 가서 8시에 출근해가지고 딱 주차장에 세워놓고 밤 6시까지는 차가 노니까 이 차가 그냥 나가가지고 그 비는 시간을 쫙 영업하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념이 로봇택시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지금도 여러분 차는 가동이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 가동률이 낮으면 아주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오면 얼마나 좋아. 이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같이 레벨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가 중요할까요? 이 물류산업, 아까 물류협회에서 오셨는데 물류산업을 보면 전 세계 물류 트럭의 운행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면 트럭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의 화물, 트럭 화물 운송이 7천억 달러예요. 800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간 국경에 1조 달러입니다. 1200조. 만약에 이런 트럭 운송을 처음에 공장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까지를 자율주행으로 가면 어떨까? 그거 어렵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하이웨이에서 시카고에서 LA까지 자율주행으로 가자.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로 한정한다면 여러분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경부선에 쫙 달리면서 왜 운전자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다 알려진 환경인데. 자, 이 트럭 시장을 여러분 모르게 거대한 회사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임러는 웨이모하고 플라이트 라이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월마트하고 UPS랑 펩시랑 해서 벌써 차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을. 아마존은 리비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럭 시장, 상용차 시장, 이 거대 대륙의 상용 시장을 자율주행하자. 어마어마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막 로봇택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프랙티컬리 자율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작물을 갖다가 농기계로 트랙터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왜 꼭 자동차 사람이 타야 됩니까? 그걸 꼭 매우 한정된 환경 아닙니까? 그걸 금방 학습시킨 다음에 얼마든지 무인으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같이. 우리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만 생각하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작년 12월에 벌써 이런 트럭을 갖다가 30톤 되는 트럭을 펩시하고 월마트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테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이런 각 분야에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시총 1위입니다. 도요타가 2위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한 15등 정도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참 희한하니까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일본에 도요타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IRA 대처하는 거 보시죠?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IRA법이 무슨 법입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덕션법,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법.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슬라법입니다. 테슬라한테 혜택을 줘서 미국 국민이 테슬라 자동차를 7,500불 싸게 사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차는 이런 가격까지는 몇 불 준다. 딱 보십시오. 테슬라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로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서 테슬라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 생각만 해요.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데 미국 사람이 가장 인트러스트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협상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멜세이데스 벤츠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3.1 메가픽셀 카메라 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데이터를 2년 동안 수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내가 카메라를 LG 이노텍 걸로 8메가픽셀로 더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발해야지 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쓰레기입니다. 다시 데이터 모셔야 돼요. 아니, 그 데이터 재활용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데 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이다. 그 국가의 자산도 데이터를 의미 있게 모아야지 자산이지, 그냥 데이터는 가비지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모으는 데이터는 가비지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자기네 카메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서 카메라 베이스로만 똑같이 개발하면서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연구 분야가 많아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또 1시간이지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방법론은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법이 있습니다. 전이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 국가가 나서서 우리나라 상업차 시장, 최소한 버스, 트럭, 뭐 이런 우리나라 플레이트 마켓이라는 관공서에 관련된 데이터에 우리나라 교통정보는 우리나라 정부가 표준을 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데 줘야지 개발을 하지, 중소기업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비용을 댈 수가 있습니까? 못 됩니다. 정말 정부가 이렇게 앞서가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리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거에서 잘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엄청나게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우리나라 말이죠. 여러분 버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전기버스 어떤 줄 아세요?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중국 버스입니다. 이런 억울한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게 중국 버스입니다. 그거의 대표 주자가 쌍용 자동차 인수하려고 사기쳤던 에머슨 모터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여러분 고속도로나 지금 시내 지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누가 가져갑니까? 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챗GPT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발을 해보니까 아까 같은 데이터도 중요하고 하드웨어, 인공지능을 돌리는 이 반도체가 없어서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다 구걸했습니다. 뭐 NXP, 인피니온, 르네사스 하다가 나중에 르네사스로 결정을 했지만, 야,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 딥러닝이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처리해주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몇 곳 없구나. 그러면서 테슬라를 다시 봤습니다. 와, 테슬라 대단하네. 데이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물인지 가비지인지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아요. 물론 일례를 들면 서울대공원에 갔더니 코끼리 자동차가 댕기더라. 이런 거 자율주행하는 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죠. 아까 같이 농기계를 자동화하죠. 잔디 깎기. 내 미국에 가서 잔디 깎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 자율주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상업용 플리트 마켓, 물류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국가 자산화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냐면, 제가 LG CNS 본부장 시절에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 시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스마트 카드, 여러분 교통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될 수가 있나? 정말 아파도 걱정이 없네.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시스템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이게 65세가 넘으니까 이제 공짜로도 해주고 말이야. 뭐 공원도 공짜인데다가 뭐 서울시 교통카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제가 LG CNS 시절에 그걸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편의는 교통에 관련해서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가 버스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나요? 우리나라가 드라이버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게 운전하나요? 여러분이 교통의식이 세계 최고인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교통에 대한 편의주의 의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링 서비스, 일렉트리피케이션,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기술 발전이 다 최고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다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교통 감각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파워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야, 우리나라 국가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제안할 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에너지 분야, 스마트 시티 분야, 소부장 제도 분야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도대체 이 운송 분야는 잘 아이디어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타식으로 해서 제가 하이트 프리트 모빌리티라는 걸 국가에다가 제안을 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제 제안은 뭐냐면 AGW, 에어가 됐던 그라운드가 됐던 워터가 됐던 지금 있는 제가 소개 일부분만 했지만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의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편의가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행복하다 느끼게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자. 우리나라 서울시 교통카드 같이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프로젝트를 하자 그럽니다. 일례를 들면 저 밑에 있는 e-boat for fish farm. 여러분은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가두리 양식장에 디젤 보트를 통통 타고 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관찰하고 먹이도 주고 돌아옵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을 전기 보트로 가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다 자율주행하고 그걸 다 상황을 갖다가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전기 보트, 통신 연결, 유저 익스피리언스, 통신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를 엮지를 않아요.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야, 드론 떴다. 뭐 북한에서 드론 뜬 것 때문에 날라지만 드론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 못 합니다. 규제 때문에 알타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 드론 for medical cargo delivery, 우리나라 병원을 몇 군데 지정해서 장기는 드론으로 운송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규제를 점점 하나씩 타파하자. 경북대병원에서 신장을 떼서 아주대병원까지 하는 걸 드론으로 왜 못하냐? 다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됐건 그라운드가 됐건 워터가 됐건 지금 있는 우리의 기술 가지고 엮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문제는 뭐냐? 서울시 교통카드 같이 엮지라는 겁니다. 서울시 교통카드 제가 LG CNS 있을 때 보니까 정말 그때 이명박 시장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그 결단력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PM이 했는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 카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교통 시스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고로 해가지고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뭐 저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올 일렉트릭 친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자율주행의 상당한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다 볼 수 있고
운전자도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항상 5G 우리나라에서 5G를 했는데 여러분 5G가 피부에 와닿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G 하면 금방 여러분 뭐 아시죠? 2G 하면 보이스, 3G 하면 데이터, 4G 하면 인터넷, 5G 하면 클라우드 이렇게 외시면 돼요. 4G가 됐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 이야, 4G가 되니까 내 핸드폰에서 LG 트윈스 야구하는 걸 끊김없이 볼 수가 있어. 여러분 금방 베니핏을 알았어요. 4G 할 때. 여러분 5G 된 다음에 베니핏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5G 돼서 가장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교통 시스템이다. 1평방킬로미터에 100만 개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사실 자동차 간에 전부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사실은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애플이 자동차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용 자동차를 에머슨 모터스라는 데가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질문에서 제가 신문 기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게임 체인저 미래의 차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고 저희 엔젤6 플러스에는 대부분 사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지만 나름 아주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유진영 사장 같은 경우는 22년 LG화학의 연구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R&D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책을 냈습니다. 신문범 사장님은 정말 중동이나 인도나 중국에 나가서 경영을 하려면 여러분이 자율경영이라는 게 참 뜻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더 빅 원이라는 책을 내서 이렇게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엔젤6 플러스 만드는 즈음에 제가 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2019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데 자동차 공학학회에서 와서 나보러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열려서 제가 자동차 공학학회 나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면서 세상은 전기차로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GM이나 다임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집에 올라오니까 한 11시 정도 됐어요. 저녁 11시에. 아니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 급하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님 가신 다음에 강연 끝나고 가신 다음에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동차 공학학회에 와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없어지는 세상에 온다는 사람을 연사로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가 있냐. 거기 오디언스의 35% 내지 40%가 엔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을 초청했냐고 막 성토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다. 지금 GM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만드는 그 조직을 없앴다 해. 그리고 26,000명을 8,000명이가 엄청난 숫자를 해고한다. 이게 사실이다. 팩트를 받아들여야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를 내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일경제에 기고문을 쓰겠다. 해가지고 기고문을 쓴 게 계기가 돼서 쫙 이제 어떻게 매달 쓰게 되다 보니까 상시에 어떻게 쓰게 되는 논설위원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야, 세상은 역시 기득권 세력들이란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현대자동차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똑같이 파워트레인 그룹이라는 엔진 그룹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엔젤6 플러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6명이 모여서 어떻게 사회에 이런 걸 좀 도움을 줄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서 확실히 본 게 있는데 아는데 느꼈는데 행했는데 왜 믿지를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창업과 벤처의 붐시대 아닙니까? 2019년에도 벤처 투자에 14조 원을 투자하고 있대요. 그래서 AI나 빅데이터나 ICT 분야로 아주 급속히 확산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산업계 선배로서 더군다나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끈 역군으로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좀 공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ICT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서비스 분야, 특히 플랫폼 분야,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가 성공한 예를 통해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 뭔가 창업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거 왜 이렇게 투자하고 창업을 하면 재무적 투자만 생각할까? 다 이게 약간 모럴 해저드가 있어요. 몇 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예 딱 엑시트하면서 돈만 먹고 튈까? 우리 40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이런 모랄을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구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거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좀 빠른 회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성 있으면서 좀 기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소부장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특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배전반이라든지 전자부품, 소재, 재료, 장비 이런 사업에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제조업의 역량을 올바로 좀 제시해서 초기에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하도록 하자. 어떤 분들은 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들어보면 벌써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얘기했던 다 지나간 거 얘기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초기에 잘 정리해 준다든지 방향을 잘 설정해 둔지 이런 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다들 외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이 꼭 외로운 투쟁만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분들이 같이 있고 우리와 같은 분들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자 해서 2019년에 11월 달에 NGL6 플러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사실 동기 중에 또 하나는 너무나 우수한 우리 부하 직원들이 단지 연령만으로, 단지 조직의 이유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표를 하나, 우리 김종립 사장님이라고 광고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있으니까 참 이런 거 잘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만나는 내일. 우리 선배는 오늘 살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한테 내일을 올바로 가르쳐 주자. Future in Today. Fit 영어로 하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솔루션을 제시해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미래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자 해서 Accelerating Consulting New Business 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뜻이 크게 가지고 출발했는데 2019년 11월 했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칭데이 같은 것도 많이 꿈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모텍이라는 회사 가서 이렇게 고문 겸 부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한 4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작지는 않지만 그 회사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민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독일에 있는 인피니온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래. 그래? 야, 인피니온 사장한테 내가 전화가 올게. 아유, 사장님 지금 그래, 내가 사장, 부사장 잘 아는데 난 참 그런 거 보면서도, 이야, 이게 윗사람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영업을 했으면 한 6개월, 1년을 걸렸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모텍 같은 데는 인피니온 가서 과장도 못 만나는데. 사실 반도체에서 인피니온, NXP, 르네사스, 산겐,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GM 이런 데 사장, CTO 이런 분들은 거의 우리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이디어 있어? GM에 가서 한번 발표해 볼까? 참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LG에서 퇴임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박사님들도 많고 서울대학, 연세대학 나오고 참 이런 우수한 분들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만 다 일일이 예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와요. 배터리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기동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모터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사실 저희는 너무나 자명하거든. 그거 왜냐면 다 해봤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엑스포트, 필요한 인재들을 퇴임한 임원들한테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퇴임한 임원들이 대기업 엄브렐라에 있으면서 말하자면 조직원의 구성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못해요. 다 그냥 사장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국가적으로도 아쉬워. 그러니까 사실은 청계산에 가 있고, 어느 헬스클럽에 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당구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동창회 사무소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경험했던 건 말도 못하는 자산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엔젤 6 플러스는 자선단체는 아니다. 우리도 레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정말 선진 컨설팅 회사랑 같이 경쟁하면서 다양한 성공 방정식을 올바로 전달하자. 책임을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주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자본이 필요하다면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나 이런 데를 소개를 시켜줘서 올바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도 하고 경영 진단도 하고 판로 개척도 도와주고 정부에다가 정책 자금 수여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나 제안서를 같이 써줍니다. 저희 중소기업에 가보니까 참 중소기업은 열악해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 막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가 있대.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이나 정부 제안서를 써보세요. 우리는 글이 짧아가지고 못 씁니다. 대기업에 나온 사람들은 또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데 기가 막히게 표는 잘 만들어 또. 장표. 이 장표하면 컨설팅 회사 아닙니까? 아는 건 일천해도. 이야, 이거 장표만 잘 만들어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 좋은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창업 패키지에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해. 그래서 1시간, 2시간 듣고 있다 보면 딱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가보니까 회장이 is everything. 회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모든 회장님한테 물어보래. 그 회장님이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그 회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방향도 좀 설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창업의 파트너십 연결 같은 걸 많이 생각했는데 경영 진단 같은 거 의뢰가 꽤 들어오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지금 돈은 버는데 내가 2세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는 게 올바로 가는 길인지를 잘 이렇게 배우지들을 못하셨어요. 성공은 했지만 그런 경영도 많아가지고 재밌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 LG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LG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정도경영이 아닙니까? 곧 죽어도 틀리게 하는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가서 이렇게 보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럴 해저드에 빠진 거를 저희한테 저스티파이 해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는 아주 그런 거는 단호히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군번도 아니고 그렇게도 안 살아왔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런 자랑스러운 스피릿을 넘겨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VC와의 연결, 벤처 캐피탈, 판로 개척.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베트남에 나가야 되겠는데 베트남 처음 나가서 어디에 나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길래 그 하이퐁으로 가라. 하이퐁으로 가서 하이퐁의 주요 인사 만나는 건 우리가 전화 한 통으로 어레인지 해주겠다. 그래서 하이퐁에 우리 LG전자 공장, 저희 자동차 부품 공장이 큰 게 있거든요. 제 최대의 공장이니까 거기 관리부장한테 연락해서 전화 한 통 넣으면 그런 건 되니까. 그런 판로 개척이라든지 특히 인도 시장 같은 데는 베트남, 인도 이런 데는 그런 커넥션 없으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IPO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점점 생겨가지고, 여기 실적에 보시면 기업 컨설팅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의 경영 개선이라든지, 배터리 팩 제조사의 사업 추진 전략, 배터리 부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 회사의 경영 노하우 전수, 배터리 소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대학교와는 많은 이제 아주대학교나 공과대학 같은데 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학생들한테 좀 전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가 개공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가져오는 아이디어의 95% 내지 99%가 플랫폼이에요. 아, 이것도 참 좋은 건, 왜냐면 이제 자본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니까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아까 같이 소부장이라든지 장래를 멀리 보는 아이템이 적을 뿐더러 이 학생들이 이 벤처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한 5천만 원, 1억은 아주 우습게 알아요. 서울대학생들 정도 되면. 그 이것저것 뭐 해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짜 제대로 된 걸 좀 스크리닝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대학하고 금호공과대학하고 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아이디어도 많고, 참 학생들, 요새 학생들은 참 우수한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팅 투자도 합니다. 아주 소규모긴 하지만 5천만 원, 뭐 1억 같은 걸 투자하면 그분들한테 큰 시드머니가 돼서 아주 성공하는 쪽으로 막 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 배터리 부품 소지하는 회사 이런 데가 있고, 또 업무협의 코칭 경영원과는 업무협을 맺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데 저희와 같이 퇴직한 분들이 좀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 하는데 진짜 전 동감이 됩니다. 지금 60살 넘은 사람들은 60살, 70살 되신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40살, 50살 되신 분은 우리나라가 태어나니까 중진국이었고, 20살, 30살 먹은 분들은 태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답니다. 어느 나라가 중진국, 선진국 이런 경험을 한 세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있고, 후진국, 중진국 하는 경우는 같이 있어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세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후진국 세대에 태어나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잘못됐다 하고 매도되면서 사장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네트워크와 경험을 우리 생태계를 조성해서 올바로 접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신이 내리신 가장 공평한 자산인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후배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에서 엔젤, 이 용어도 참 좋습니다. 엔젤 6 플러스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과 이러한 무드가 사회 곳곳에 좀 확산돼 가지고 우리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